자, 오늘은 선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는 붕당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군주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종이 후사가 없이 죽어요. 그래갖고 명종이 아닌 정실군의 자식이 아닌 후궁의 자식이 처음으로 이제 왕을 하게 되거든요. 중종 아들이 인종이었었잖아요. 그 또 다른 아들이 명종이 됐었고, 그리고 중종의 후궁 중에 이제 구남 9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 중에 막냉이었었던 그 아들이 명종의 후계자로 등장이 됩니다. 명종의 후계자로 선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 설화가 있는데 이런 설화가 있어요. 명종이 자신의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제 왕자 중에 찾아갖고 후계를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왕자들을 불러다 놓고 테스트했답니다. 요 3명을 불러다 놓고 왕이 쓰는 관을 익선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매미 날개처럼 생겼더라고 그 익선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새 왕자들한테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자가 이걸 써보더니 이거 저한테 너무 잘 맞는다고, 이거 딱 제 것 같다고 이랬답니다. 두 번째 왕자는 질세라 자기도 그랬답니다. 아니라고, 이건 진짜 내 머리에 체형에 딱 맞고 이걸 써보니까는 비로소 뭐 내가 완성된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이런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막내가 생각지 않게 이런 말 했답니다. 저는 못 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왕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왕의 신하인데 어찌 감히 왕의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했답니다. 이제 그러자 명종이 요놈이구나 해갖고 이제 간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설화가 있어요. 선지지기에. 선조가 되게 명밀하고 눈치를 잘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게. 자, 그렇게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후궁의 반계 자식이었었던 이 첩의 자식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선조는 자기도 좋은 왕이 돼보고자 했었던 욕심이,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치를 펴보고 싶었고요. 이걸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학문을 또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선비들을 다시 한번 잔뜩 불러들이게 돼요. 제야의 영수였었던 아주 유명한 유학자들을 천거를 통해서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명민한 젊은 유학자들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불러들인 유학자들이 이제 사림들입니다. 자, 그리고 선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명종 때 외척 정치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 외척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치를 피면서 훈척 정치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명종 때의 폐단입니다. 훈척 정치는 사라지고 새로 사림들을 불러들이면서 사림 정치가 이제는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략적인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는 시기가 됐다라고 해요. 이때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성략적인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내면화시키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황과 조식, 성흔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때 등장하게 되고요. 이황은 불렀을 때 왔고요. 조식은 이황하고 동갑내기 그 유학자인데 조식은 끝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켜갖고 중앙으로 출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방에서 학문만 합니다. 그래서 불렀지만 이 사람은 오지 않았고 성훈 같은 사람도 등용이 되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등용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관리들한테는 책을 많이 읽게 해주려고 사가독서라고 하는 그 독서 휴가를 줍니다. 세종 때부터 운영했었던 건데 사가독서제라는 게 이게 성종 때 가면은 사가독서제를 운영을 하면서 아예 국가가 독서당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관리들이 가서 공부하면서 쉴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중종 때 동호독서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선조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동호회 휴가를 보내갖고 거기서 이제 글을 읽게 한 다음에 그 과제 같은 걸로 제출하게 합니다. 그런 거를. 이때 그 유명한 이이의 동호문답이라는 글이 이 선조의 그 과제로 나오게 됐던 거였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림들이 진출하다 보니까는 사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로 갈등이 생겼냐면은 명종 때 심의겸이라는 위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림하고 친했었어요. 그래서 윤원영 같은 엄마 외척의 난동으로 사림들이 큰 피해를 볼 때 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림들, 명종 때 등용됐었던 사림들이 심의겸을 굉장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조 이후에 후배 사림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고 후배 사림들은 이 사람을 축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이제 선배 사림이라고 하고요. 선조 때 새로 등장한 사람들을 이제 뒤늦게 다시 왔다 해갖고 후배 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의 갈등이 터져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그 관직 중에 청유직이라 부르고 이 자리만 가면은 그 큰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장관까지 가는 게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몇 개의 관직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청유직이라고 해요. 맑고 기묘한 관직이라고 해갖고 청유직이라고 합니다. 엘리트 코스 말이에요. 그 중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전랑권이라고 해요.
인사권은 이조하고 병조 가지고 있거든요. 문관 인사는 이조, 무관 인사는 병조에서 지는데 그 중에 특히 이조의 인사, 행정직 인사를 담당하는 게 이제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조 전랑권을 가지고 이 둘 무리가 이제 대립하게 돼요. 김요원한테 이제 그 전랑직을 제수했었어요. 이 전랑직에 물망에 올라왔고 김요원이 제수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심의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종 때 정치할 때 가장 나쁜 외척이었었던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식객이었었단 말이에요. 김요원이 한때. 그걸 가지고 김요원의 외척의 이런 훈척의 식객이었었던 사람을 전랑직이라는 이 청유직에다 어떻게 들일 수 있냐라면서 반대를 합니다. 난 반대일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김요원이 됩니다. 자, 김요원이 됐다가 이 사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직하고 그 자리 후임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후임자로 물망에 또 올랐던 사람이 심의겸이 동생이 또 물망에 올라요. 그러자 이제 이번엔 김용원이 반대합니다. 아니 무슨 외척이 청유직을 가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반대했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마침 심의겸이 살던 데가 서울의 서쪽이다라고 해갖고 이거 뭐 선배 서자 한번 외우기 쉽습니다. 이 무리들을 일컬어 서쪽 당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김용원이 살던 데가 동쪽이다라고 해갖고 이 무리들을 일컬어 동쪽 당 사람들이라 불리면서 동인당, 서인당이라고 하는 이 무리를 부르는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요걸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붕당의 시작입니다. 붕당을 정당이라 하지 않고 앞에 벗붕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붕당은 학연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그래요. 대부분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들이라는 거죠. 여기 정계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초부터 알던 사람들이 정치적 무리를 이뤘다 그래서 이걸 특히 뭐라 부른다? 붕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붕당은 학연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학교는 대부분 지방에 있었던 서원들이었기 때문에 지연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학벌과 지벌을 겸비한 정치적 무리를 붕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분당이 처음 생기게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들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네. 이 후배 사림들은 있죠. 이 기존에 있었던 선배 사림들은 외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해요. 우리가 진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우리가 주체들이다. 우리는 정말 고고하고 도도하고 성리학적 원리 원칙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그 훈척들하고 국밥이라도 한번 먹어보지 않았냐. 당신들은 물들었다,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으로 대하기 때문에 마치 훈구와 사림들이 대립했을 때처럼 이 둘 간에도 같이 섞이지 못할 정도로 대립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갈등을 격화시킨 요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조 때 관료로서 뛰어난 관료였어서 선조가 되게 아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율곡이입니다. 아까 동원문답도 제시해 줬었던 율곡이랑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앙정계에 있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율곡이가 죽고 난 뒤에 율곡이를 약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조한테 밉보여갖고 이 사람이 쫓겨나게 돼요. 사람 자체가 성향이 약간 좀 그런가 봐요. 좀 괄괄한가 봐요. 좀 센가 봐. 정여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쫓겨나갖고 이제 전라도로 내려갔어요. 전라도 진안 쪽으로 내려갔는데 전라도 진안에 있으면서 반역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반역이 실제 실행이 된 게 아니라 반역을 생각했잖아. 꾀알 못자 그냥 꾀했다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사건을 일어난 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배운 사람이니까 내려가서 이제 그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누구든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대동사회, 막 이런 평등한 사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좀 과격한 얘기를 풀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16세기는 외적들이 준동하게 되니까 이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민방위 체계 같은 것들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군사훈련 같은 것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역을 스스로 이제 지키려고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 딱 맞춰 들어가기 좋은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당시 서인이었었던 정철, 서인의 영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철의 모사꾼 역할을 했었던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전으로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정여립을 잡으러 이제 관군이 내려왔어요. 근데 정여립은 관군이 내려오니까 일단 도망갔습니다. 자식하고. 도망갔다가 잡히지 않으려고 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온 거야. 마지막 추궁도 못했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건을 키워나가요. 정여립 모반 사건을 키워갖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서인이 이걸 계기로 동인을
제거하는 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힘이 있었던 서인들이 동인들은 주로 언관직으로 진출해갖고 이 선배살인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라면서 비판을 계속 해댔거든요. 선배살인들은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힘은 있고 단체로 모여갖고 말로 까는 건 얘들이 잘 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얘들이 먼저 한번 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동인 세력들이 100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해요. 이게 전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관료가 이렇게 관료나 아니면 그 관료가 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서인과 동인이 같이 서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기추국사라고 해요. 정예리 모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기추국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서인이 동인을 공격한 겁니다. 이때 피해를 봤었던 동인들을 중심으로 서인에 대한 보복 논의가 나오게 돼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강경파가 북인, 온건파가 남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계기도 좋습니다. 동서라는 것은 방위명이고 좌우라는 것은 관측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상도면은 서울에서 바라볼 때 여기가 경상좌도라고 하고요. 이걸 경상우도라고 하는데 경상좌도의 가장 우두머리 학자가 누구였었냐면은 이황이 있었고요. 경상우도의 우두머리 학자가 누가 있었냐면 조식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 간에 조금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인의 영수가 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북인의 영수가 됩니다. 근데 정예리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들은 조식 문화생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조식 문화생들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피해를 크게 보지 않았었던 이 무리들은 야, 보복은 계속 보복을 부른다.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자라는 입장이어갖고 좀 온건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 정철, 서인의 대표였었던 정철도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선조가 52년생이거든? 52년생인데 이제 90년대로 접어드니까 40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40대가 됐는데 아직도 후계자를 책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세차 책봉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왕비한테는 자식이 없었거든. 후궁은 되게 많이 만났는데 후궁하고는 그 아들을 많이 낳는데 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실분의 자식이 없으니까는 후계자를 책봉을 안 하고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 40대면 나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신하들이 보기에도 좀 불안하고 만약에 무슨 큰 변란이 생긴다면은 후계구도 문제 때문에 이게 전국이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왕주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고심하다가 같이 모여갖고 왕한테 가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정철이 나가갖고 이제 세자를 세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건저의 사건이라고 해요. 왕은 전하라고 하고 세자는 저하라고 합니다. 저하. 세자를 세우는 것을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자 선조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내가 후계구들을 먼저 얘 꺼내지도 않았는데 얘들이 먼저 꺼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뭐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거 뭐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자, 그러자 이 분위기를 보고 이제 신하들이 정철에다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정철을 탄핵하고 정철을 죽이라고 하면서 이 분위기가 쫙 만들어지게 돼요. 그걸 누가 주도했을까? 그 이제 북인 세력들이 주도합니다. 강경파들이. 그래서 기추국사와 더불어 정철 건저의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서인에 대한 동인의 태도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쟁 전에 있었던 선조 때의 붕당 형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동서분당이 생겼다. 그리고 다시 이게 정정됐다라고 합니다. 정정됐다. 어떻게? 남북으로 분당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인 서인 할 때 동자, 전랑권 할 때 전, 남북 분당할 때 남, 그리고 정정 합치면은 동전남이 정정됐다고 하시면 돼요. 이게 동서분당, 남북분당. 이 한 줄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제 16세기 대외관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는 다시 주변국들이 조금 준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고요. 15세기 때까지는 국방력이 강했었지만은 국방력이 좀 느슨해져요. 군대도 막 서로 빠지려고 하면서 군대 인원수도 다 충원이 안 되고, 자, 그런 틈을 타갖고 주변에서는 점점 강성해지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결정적으로 밑에 일본에서는 전국시대가 통일되고 강력한 군세력을 가진 통일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거진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니탄게난이라고 해요. 니탄게난 때 군사적인 업적으로 큰 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신립이라는 사람하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 예행연습 같은 건데요. 예행연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때 두드러지게 제목을 발견하게 돼갖고 정말 다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바로 이제 활약할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임진왜란 보기 전에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한국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나서 중앙군으로 5위라는 중앙군을 만들었었고, 군사제도 하면 누구 때 만들었냐면 세조 때 하면 됩니다. 세조 때 전국에 진이라는 걸 전면적으로 설치하면서 진관체제라는 게 수립되기도 합니다. 각 진에 있는 군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영진군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방군입니다. 자, 그리고요, 각 진은 군사적인 요충지를 진이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만약에 충청도라면은 충청도에도 몇 개의 진이 GOP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근무소로 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근무소로 하지 않고 자기 살던 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 살던 곳조차 예비군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놓는데 이걸 잡새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빈틈없이 군사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 중앙군이 가장 대표적인 군대일 텐데, 이 중앙군에는 갑사라는 군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군인들은 번상병이라고 해서 농민병들이, 의무병들이 있어요. 농민들이 주로 이 의무병 역할을 합니다. 자, 15세기 때까지는 고관대작의 자식들도 다 군대에 갔었어요. 들 중심에 특수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사체제가 잘 마련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15세기 때 일이고, 16세기 때 되면은 오랜 기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게 이완이 됩니다. 이제 고관대작의 자식들은 군대를 안 보내기 시작해갖고 군대를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중종 때 군적수포제라는 걸 만드는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니까는 아예 이거를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돈만 얼마 되면은 군대 안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군포 2필만 내면은 현역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이걸로 이제 모병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병을 안 하고 일반 행정비용이나 운영비용 같은 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쇠약해지고 군역을 일종의 그냥 세금으로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이제 평화가 지속되니까는 국방에 대한 생각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던 거지. 그리고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은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되게 관념적인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물렸고 나타났던 겁니다. 명종 때, 이건 중종 때고요. 명종 때 을묘해변이 터지는데, 을묘해변을 계기로 진관체제도 무너지고 재승방약이라는 걸 허용하게 돼요. 진관이라고 할 때 진은 9년 단위 수준을 말하고요. 몇 개의 진을 묶어갖고 하나의 영을 만드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군사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관체제는 9년 단위의 작은 규모 단위의 자전자수체제예요. 그러니까 9년 단위에서 이 부대장이 스스로 전투를 할지 말지 결정해갖고 적이 들어왔을 때 바로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16세기 되니까는 군인이 너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주니까는 16세기 왜구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9년 단위로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인원수가 안 되더라는 거지. 게다가 삼포해란과 을묘해변은 상당히 많은 군대가 들어왔었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는 도 단위로 모아갖고 싸우는 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없어도 이게 몇 개의 진이 모여서 한 뭐 10개, 20개, 30개가 되는 진이 모여갖고 이 하나의 도를 구성할 건데, 도 단위로 군대를 모으면 이게 굉장히 큰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도 걱정이 돼요. 여기서 군대를 모아갖고 일으켜올 수도 있다는 거지. 외적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승방약 체제를 만들면서 다만 지휘권은 서울에 종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도 단위로 모을 수 있게 해주되, 지휘관이 서울에서 내려가서 시작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얼음 땡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굉장히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투에는 유리할지언정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임진왜란을 맞이한 겁니다. 이 상태로 군인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이때 만약에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걸로도 먹고 살기 저걸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겨우겨우 오는 사람들이라 군대의 질이 엄청 저하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후로. 그래서 재승방약은 사람들을 모아갖고 움직이는데 되게 느리게 만들었다. 지휘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전국 통일하는 과정의 거의 마지막이 어디였었냐면요, 얘들은 뭐 4개의 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본도라고 하고 이걸 큐슈라고 하는데, 큐슈를 점령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전국 통일을 이뤘다라고 해요. 큐슈를 점령하면서 대마도주한테 명령을 내려갖고, 내가 일본 통일했으니까 조선도 와서 입조하라고 이제 대마도주한테 조선의 사절로 보냅니다.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마도주는 조선과의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애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없고요. 조선과의 관계가 껄끄러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꺼낸다고 해갖고 이게 성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러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일본에서 조선에 통신사를 요청한다. 통신사를 한번 보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알았다 하면서 통신사를 보내요. 91년입니다. 1591년.
이때 국내에서는 정철이 건저희 사건을 일으켰던 거고요. 건저희 사건으로 붕당이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갔어. 병사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가고요. 이제 부사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선조가 혹시 몰라서 있잖아요. 그 한쪽 당만 보내면은 한쪽 당의 의견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다른 쪽 당에서 무조건 반대할까봐 하나씩 보낸 거야. 서인, 동인 하나씩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 풍신수길이 전쟁 중이라 다른 데 가 있어갖고 한참 뒤에나 만나고 돌아옵니다. 어쨌든 만나고 돌아오는데 완전히 다른 의견을 지시하게 돼요. 황윤길이 전쟁을 예측합니다.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평화시에 전쟁이라는 핑계로 이 백성들을 수고롭게 만들지 마라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땅에서 먼저 이걸 툭 던지니까 반발심이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사구, 부사구, 여기 수행원이라고 서장관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동인이었었거든요. 이 사람도 이 김성일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미쳤냐고. 상황을 보고 와서 그런 얘기 하냐고 합니다. 근데 결정은 어쨌든 선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해갖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많이 노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자기 지금 이제 왕이 되었고 정치로 막 그렇게 안정적인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게 정책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일단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을 일단은 그냥 둡니다. 그래서 크게 준비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왔었던 일본의 그 대마도 사신들이 말을 해주는 거를 듣고 이제 확신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준비를 하긴 합니다. 좀 많이 늦은 채로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일본 군대가 오게 됩니다. 4월 13일에 일본을 출발해서 4월 14일에 이 부산성에서 전투를 치르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외적들의 출현, 외구의 출현으로 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배가 오면서 심상치 않다고 이제 느꼈었습니다. 이 부산진성에서 첫 전투를 치렀던 사람이 정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인입니다. 선봉대가 한 2만 명 정도가 왔었는데 총 20만의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중에 선봉대랑 싸운 거예요. 한 2만 정도의 군대랑 싸우는데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방 뺏기고요. 부산진성을 정발 전사하고 여기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동래성으로 가는데 동래성 부사가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문신이에요. 웃긴 거는 동래성으로 적들이 들어올 때 당시 그 해군사령관과 육군사령관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문관 부사였었던 문관 지방관이었었던 저 사람이 이제 성을 지휘하면서 싸우게 돼요. 해군사단장과 육군사단장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전쟁 초기에서 그냥 바로 지들만 목숨 챙기겠다고 도망간 거니까. 그래서 동래성에 남았었던 사람들과 주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조시기 때 이게 4월 14일이 부산성이고 4월 15일이 동래성인데 4월 15일을 제삿날로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갖고 4월 15일만 되면은 그 동네에 온 집안들이 그 뒤에 있죠. 온 집안들이 같이 제삿날인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많이 죽어갖고 그 와중에 도망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장 애들이. 그때는 사단장을 병사, 수사라고 했었어요. 병사가 육군사단장, 수사가 수군사단, 해군사단장입니다. 그 동래성에 송상원이 지키고 있는데 송상원하고 그 인연이 있었던 일본 애들이 있었어요. 일본 사신으로서 조선에 왔을 때 환대를 받게 되고 송상원을 흠모해 갖고 이 사람만큼 좀 살려주고 싶어 갖고 살 수 있다 그냥 빠져나가라 하면서 이걸 알려줍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아니면 길만 빌려주면 된다라고 이 목판을 앞에다가 이제 크게 써붙여 갖고 이걸 보여줍니다. 길을 내주라, 길을 빌려주라 합니다. 근데 송상현이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목판을 내걸어 갖고 싸워서 죽는 게 쉽지 길을 열어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전할 것을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돼요. 싸우는데 중가부조로 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죽을 때도 되게 의연하게 죽었다라고 해요. 3중으로 둘러쌌다라고 해요. 성을 3중으로 둘러싸갖고 한쪽에 언덕배지가 있는 성 쪽으로 왜군이 이제 침입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쑥대밭이 돼요. 그러니까 왜군들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분은 관복 있잖아요. 관복을 갖춰 입고 정자세로 앉아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한테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 할 말 남기고 정자세로 꼿꼿이 앉아갖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주 의기가 굳셌던 분이었었어요. 부산에 가면 송상현 광장이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더라고. 부산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지휘관을 이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지휘관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낸 사람이 신립이에요. 왜군을 진주하면서 가장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데가 어디였었냐면은 경상도하고 충청도의 경계가 있어요.
경상도가 산악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경상도는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고대 때 신라 때 경상도와 충청도 경계는 소백산맥 경계였었어요. 소백산맥 아래 영주라는 도시가 있고 영주 바로 위가 단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주를 벗어나면 소백산맥을 넘어가면 충청도로 가는 거였었거든. 이때 이 소백산맥 고개를 중령이라고 했었어요. 이 중령. 그러니까 중령을 넘어서는 게 경상도를 넘어서 갖고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였었거든. 근데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로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경상도에서 쭉 가갖고 충주를 거쳐가는 길이었었어요. 충주 아래는 경상도에 뭐가 있냐면은 충주에 월악산이라고 있습니다. 월악산을 경계로 그 아래에 문경이라는 경상도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월악산을 끼고 있는 이 고개를 뭐라고 하냐면은 조령이라고 해요. 조령. 그래서 이 조령이라는 고개를 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군들이 여기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충주의 맨 아래에 조령이 있고 충주의 맨 위쪽에는 이제 이 경기도랑 이어지게 되는데 탄금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로는 세제라고 해요. 세제. 조령을 고개라는 뜻으로 세하고 세조자 세. 문경세제를 버리고 신립이라는 장군이, 문경세제는 되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한 명으로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한 명으로 능히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하는데, 뜻밖의 신립은 이 길을 버리고 어디에서 싸우냐면은 충주의 탄금대 지역이라고 하는 이 개활지로 나가서 싸우자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신립은 이제 기마 장수예요. 여진들하고 싸울 때 이 기마 전술로 굉장히 톡톡한 성과를 냈었던 분이거든요. 자기 부대, 자기 친위 부대가 기마술로 특화된 부대이기 때문에 왜군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총의 화력이라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총의 화력이라는 것을 기마 부대의 빠른 발로 능히 제압할 수도 있었대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일단 개활지로 나갔는데, 개활지로 나가면은 조총 부대한테 노출이 너무 되기 쉬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말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은 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비가 왔대요. 비가 와갖고 되게 질퍽질퍽한 개활지를 다니다 보니까는 말이 속도를 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타겟이 됐답니다. 조총 부대. 그래갖고 전멸을 합니다. 부대가 거의 전멸되면서 신립장군도 자기 부장하고 같이 자결하게 됩니다. 그 신립장군의 부장은 여기서 지키자 했었어요. 조령에서. 근데 신립장군이 여기 가자 했었던 건데 마지막에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같이 자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신립장군까지 무너지자 이 한성은, 그리고 신립장군이 무너지고 얘들이 경기도까지 접어들어 서자 이제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지킬 군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파천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4월의 패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4월은 육군의 패전이 있었습니다. 부산성, 동래성, 송상현. 자, 그리고 충주 탄금대 전체에서 신립도 전사하고요. 정발전사, 송상현전사, 신립전사한다. 그리고 결국 선조가 피난하는데 이게 4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를 부동신선이라고 좀 기억 좀 해두세요. 부동산에서 취하고 있었다. 부동신선. 자, 그리고 다행히 왕이 피하고 나니까 이제 승전보가 올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해군 측으로 또 승전보가 올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순신이 첫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걸 옥포해전이라고 해요. 아주 옥같이 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천에서는 우리 그 유명한 거북선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왜군들한테 심리적인 굉장한 위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거를 왜군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진 소문이 괴물이라고 퍼졌었대요. 이 거북선을 묘사하는 말들이. 그래서 심리적인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줬다고 합니다. 몇 대 되지 않는 배였었지만 심리적으로 큰 위압감을 줬다고 합니다. 얘들이 서울까지 가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고요. 그러니까 못 막은 겁니다, 우리가. 보름 정도 걸렸고 평양까지 가는데 2달 걸렸어요. 이 한성까지 가고 난 뒤에 이 부대가 크게 둘로 나눠져 가는데, 가토 부대가 함경도 쪽으로 가고, 그리고 고니시, 선봉장에 있었던 고니시 부대가 이제 평양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고니시 부대가 평양까지 함락하게 돼요. 원래 한성에서 파천했을 때는 원래 평양이 목표였었어요. 근데 평양에서 또 탈출해갖고 이제 의주까지 갑니다. 의주까지 가서 선조는 망명 여부를 이제 퉁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구원병을 달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명나라가 조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조선하고 일본이 짜고 명나라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조선이 일본한테 지금 당하고 있고 왕이 실제 피난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난 뒤에 명나라가 이제 군대를 보내주게 됩니다. 전장터가 중국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선을 끊으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군대가 들어오면서 다음 해에는 이제 전세가 좀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 전에 평양까지 간 게 6월이고요. 4월에 패전이 있었다 그래서 육군 4월 말에 철수하게 됐던 것이고요. 5월에 해군의 승리가 있었다. 얘들이 평양까지 가는데 너무 좀 빨리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보급로가 이제 엄청 길어지게 된 겁니다. 엄청 길어진 보급로에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의병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의병들은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아는 현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을 잘 모르는 외국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보급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올라간 군대까지 되게 갇힐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이 보급로를 뚫기 위해서 해상작전을 피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전라도를 장악하려고, 여기는 장악을 못했거든. 경상도만 장악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라도를 장악하고, 여기 곡창지대니까 여기서 이제 자체 보급할 수 있고요. 해상으로 군대를 보내거나 물자를 보낼 수 있는 길을 열라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5월에는 패전을 했고요. 자, 해상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6월에 평양을 함락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7월부터 9월까지 이 해상작전, 전라도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전라도만 장악하면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자체 보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닷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으로 물자를 보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 통영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순신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이순신은 작전을 할 때 이제 되게 도드라지는 점이 있는데 당시 배들은 원해를 자유롭게 다니는 배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근해로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근해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술이 있었는데 이순신이 이걸 되게 잘 씁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육지가 있다면 육지 붙어 있는 섬들이 있어요. 이 육지와 섬 사이에 목이 있습니다. 목이. 이거를 한자로 량이라고 해요. 량. 그러니까 여기는 물살이 되게 세거나 물살이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를 활용하면은 이 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술을 되게 잘 씁니다. 요 통영 한산 대첩할 때 썼었던 요 물살, 요 물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좁은 수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견내량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진도에서 싸울 때는 진도하고 육지 사이에 요 좁은 물길을 뭐라고 하냐면은 명량이라고 해요. 명량, 울돌목이라고 해서. 자, 그리고 나중에 왜군들이 철수할 때 마지막으로 싸웠었던 거는 한반도 끝에 보면은 여수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전라도에서 가장 경상도에 가까운 도시고, 경상도에서 전라도 가장 가까운 도시로 남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남해하고 육지 사이에도 좁은 수로가 있는데 요거를 노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썼었던 가장 대표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량이라는 이 좁은 수로를 활용한 전술이 많았다는 겁니다. 육지와 섬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를. 그걸 처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는데 통영에 그때는 해군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통영의 이름이 뭐냐면 통제영이라는 거예요. 통제영. 영이라는 게 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군 사령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통제영이라고 합니다. 그 통제영에 이순신이 있었는데 통영에 보니까는 통영 밑에 거제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큰 섬이. 거제도하고 육지 사이에 이 좁은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얘들이 틀림없이 이쪽을 지나갈 거라는 거지. 거제도를 삥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요거 지나갈 때 잘만 활용하면은 적은 수의 군대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유인책을 써갖고 한 번에 쭈루룩 몰려나오게 한 겁니다. 넓은 바다로. 이 물살 때문에 몰려나올 때는 얘들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우르르 물려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르르 물려나올 때 이른바 하객진이라는 걸 써갖고 이제 포위를 해갖고 집중사격을 해갖고 걔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작전을 썼었던 게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얘들이 기획했었던 수륙 양면 작전을 무력화시킨 거고요. 서해 진출을 무력화시킨 거고, 그리고 전라도라는 곡창지대를 잡을 수 있는 걸 무력화시킨 거기 때문에 전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더 키워가게 돼요. 애들이. 자, 그러자 이놈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그러면은 전라북도 쪽으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쪽에는 전라도에 이치전투라는 게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유명하고, 자, 또 하나가 전라도하고 붙어있는 지역이 충청남도인데 그 전라도하고의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가 금산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금산에 충청도 의병 중에 유명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조헌하고 영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규는 승려예요. 자, 이분들이 여기서 왜군들을 막 씁니다. 근데 왜군들이 딱 보니까 후발부대 없이 선발부대만 남아갖고 지금 싸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병 공격해갖고
다 몰살을 시키는데 결국은 얘들도 이제 피해를 보고 그리고 더 머무를 수가 없었고 결국은 퇴각하게 됩니다. 이 전라북도도. 그래서 전라북도로 진출한 것도 실패하게 돼요.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여기 실패하자 애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요. 그럼 육지로 가면 되지.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자, 육지로 전라도로 가려고 하면 지나가야 될 도시가 있는데 진주라는 도시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 진주에 김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시민의 직함이 지방가를 이제 목사라고 불렀거든요. 이 목사라는 게 애들한테는 두려움으로 전승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를 뜻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일본에서 이제 쓰이는 말이 있어요. 이 김시민 목사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게 진주 가면 지금도 있잖아요. 진주성에서 왜군들을 격퇴했었던 거를 진주성이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마다 이제 거기서 축제 같은 걸 하고요. 한번 볼만합니다. 가갖고 이때 왜군들을 가장 괴롭혔었던 경상도 대표적인 의병이 곽재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곽재우, 정인홍 같은 사람이 이제 경상도 대표적인 의병입니다. 그 중에 곽재우가 홍의 장군이라고 불리면서 그 빨간 옷을 입었답니다. 그럼 부하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게 해갖고 저기에 나타났다가 여기에 나타났다 막 그래갖고 이 외놈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홍길동인가? 나 어제 저기서 봤는데 야 저기서 나타났대. 얘들이 이제 막 되게 놀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진술 같은 거 쓴 거예요. 일종의 부하들한테 여러 이제 부하들한테 옷을 입게 해갖고 여기저기 나타나게 하면서 얘들을 전술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게릴라전을 되게 잘 썼던 사람인데 요분도 여기 도와줘요. 이 진주 대첩할 때. 그래서 외곽에서 이제 이 왜군들을 이 진주성을 왜군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외곽에서 이제 의병들이 이제 공격하면서 분산시킵니다. 이거를 잘 막아내는데 이때 그 왜군들을 잡았는데 죽었다고 누워 있었던 그 왜군 병사 중에 하나가 죽지 않고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그 조총을 쏴갖고 다 끝나간 전투에서 그 총을 맞고 이제 김시민 목사가 죽습니다. 그 김시민 목사하고 이순신이 둘 다 나중에 시호를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거든요. 둘 다 조총으로 돌아가시고요. 조총의 탄환으로 돌아가시고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8월이고요. 진주는 10월에 있었습니다. 7월부터 10월 가는 전라도 방어 전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라도 방어 전투. 자, 처음에는 바다로 가려 했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가려 했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로 가려 했었는데 이게 다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전라도를 지켜낸 전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원, 영규가 싸울 때 700여 명이 죽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 군데 묻었다라고 해갖고 700의 총이라는 게 이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데 의주로 갔었던 선조가 결국은 이제 명나라의 파병을 이뤄내게 돼요. 초기에 파병됐었던 부대는 요동에 있었던 부대 일부만 보냈었기 때문에 별 효력을 보지 못했었고요. 이여송이라는 부대가 오면서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전세를 바꾸게 되는데 여기 주둔했었던 평양에 주둔했었던 왜군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에 있었던 왜군들을 격퇴하면서 얘들이 다시 이제 밑으로 남하하게 돼요. 평양성 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93년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전세가 역전됐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얘들이 개성도 버리고 한성에다 잠깐 진을 칩니다. 한성에 진을 치기 직전에 이여송이 전쟁에서 너무 쉽게 이겼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왜군이 그렇게 반격이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해갖고 급하게 쫓아갑니다. 본진이 다 쫓아가기도 전에 먼저 한 발로 쫓아가다가 일부의 군단만 가지고 왜군들하고 싸우다가 여기 파주의 벽제관이라는 데에서 이여송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뒤로 일본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싸움의 전의를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더 이상 우리가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명나라로만 가지 않으면 되니까 더 이상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 전쟁을 휴전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게 돼요. 선조는 그걸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전쟁을 우리는 끼지 않은 채 명나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뭔가 타협해갖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싫어하는데 어쨌든 명나라는 자기들 피해만 안 보면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자, 그리고요, 아직 점령 나가지 않았었던 전라도의 군대를 이끌고 전라도의 관찰사였던 권율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의 군대를 이끌고 평양 뺏기고 이제 왕도 이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이 선조는 좀 불안해갖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몇 번 하다가 내려와요. 내려온다 하니까 이제 왕을 지키겠다고 이 군대를 모아서 근황병으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로 가다가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고향에 행주산성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왜군하고 이제 적대하게 됩니다. 말이 산성이죠. 그냥 야트막한 야산에다가 그냥 목책 정도만 쳐놓은 상태였대요.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따지면은 거의 여기도 10대 1이었었습니다. 권율 부대가 한 3천 정도의 거의 10대 1의 규모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왜군을
크게 격파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로 왜군이 더 이상 버틸 의지를 잃게 만들어요. 항전의 의지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군이 쭉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로. 자,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 주둔하면서 얘들이 기왕에 전투를 했다가 얘들이 실패했었던 큰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게 진주 대첩인데, 진주 대첩을 보복한답시고 이쪽을 다시 쳐들어가요. 남해안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에 사는 생명체는 아기는 물론이고 고양이든 개든 모든 짐승들마저도 다 죽여 없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보복전을 수행하게 돼요. 이게 진주혈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논개설화가 나오게 되고요. 적장 끌어안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설화가 나오게 되는데, 뭐 떨어지기에는 높은 곳이 없어갖고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설화가 이때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의 패턴을 부동신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처음 승전 나타나고 6월엔 평양까지 함락되었고 한반도 거의 전체가 다 함락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월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전라도 지킨 전투. 93년도에는 전세가 역전된다. 이거를 옥사한 금진평이 행진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쟁 중이니까는 막 죽은 좀비들이 막 이렇게 행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옥사한 금진평 행진했다. 자, 이 두 문자 한 줄만 기억하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한 번에 안 외워도 되니까 몇 번만 좀 노출시켜갖고 기억을 좀 담아주세요. 옥사한 금진평 행진했다. 자, 그리고 선조가 한양으로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10월에 돌아옵니다. 이거 돌아올 때도 한 번에 안 돌아오고 왔다 갔다 돌아옵니다. 이게 완전히 철수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군비를 다시 강화시켜요. 이제 강화시키면서 만든 게 훈련도감입니다. 자, 전쟁 중에 누가 나서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돈 주고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이 훈련도감의 특징은 급료병이라는 거예요. 모병이라는 겁니다. 모병. 특이하다. 원래는 군대는 의무로 가는 거 있잖아. 지금도 의무로 가잖아요. 근데 여긴 특이하게 돈 주고 꼬셨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원율이 넘어섰었어요. 그래서 경쟁도 있었습니다. 경쟁도. 시험은 저기였었어요. 무거운 돌을 하나 놓고 이거 돌을 드냐 못 드냐 이제 그걸로 테스트했다는데 약간의 경쟁도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막 먹을 게 급하다 보니까 막 허리 막 이런 할아버지도 오고 막 애도 와갖고 이제 시험을 보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으로 직업군 형식의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전쟁 중에. 이게 훈련도감입니다. 애초에 목적은 도감이었었어요. 임시로 만든 거였었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쭉 남아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대 역할을 합니다. 저 훈련도감이. 93년 이후에는 명군 애들이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화의를 계속 끌어가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 대표가 이제 심유경이라는 사람이 대표였었고 일본은 고니시가 이제 화의를 끌어가는데 얘들이 서로 거짓말합니다. 서로 일단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해갖고 강화교섭단이 일본까지 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듣다 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조선의 일부를 할양해 달라는 거였고 명나라 그 황제의 딸을 자기 첩으로 보내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걸 황제한테 얘기하면은 말한 사람이 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화의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왕으로 책봉만 해주면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황제가 왕으로 책봉만 해주면 된다라는 정도로 이거를 대충 강화로 끌어가려 했었단 말이죠. 그게 발각되면서 도요토미가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에 일본까지 건너가서 이 사람들이 강화교섭을 추진하는데 이거 파트로 끝나고 그 다음 해인 97년에 다시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98년에 도요토미 죽으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시 들어온 것을. 연도에 임자가 들어가면 2년을 말하는 거고요. 정자가 들어가면 7년을 말합니다. 나중에 그 근현대 할 때 제가 이 그 시기 따지는 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천간이 있는데 이게 1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항상 똑같습니다. 갑자들 하면 무조건 4년이고 을자들 하면 무조건 5년이고 병자들 하면 6년이고 정자 7년. 항상 그래요. 그걸 알아두면 좀 편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치면은 총 7년 걸렸다 그래갖고 이거를 7년 전쟁이라고도 해요. 들어왔는데 이때 경상도를 지키고 있었던 게 원균이 있었고요. 이때는 이순신은 전라도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를 지키고 있었던 원균이 크게 패한 게 7천년 패전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일찌감치 명나라 군대를 다시 요청합니다. 일찌감치 명나라 군대가 와갖고 얘들의 북상을 막아요. 북상을 충청도 선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 북상은 직산까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도 위에 지명이 나오면은 이거는 정유재란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이 직산에서 막혔습니다. 이게 9월인데요. 7월에 쳐들어왔다 이제 9월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마침 9월에 다시 한번 서해안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배도 몇 척 안 남았었던 이순신이
다시 그 좁은 수로 있잖아요. 수로 작전을 펼칩니다. 명량이라는 수로를 활용해 갖고 10배가 되는 부대를 만나 갖고 13척으로 133척과 싸워 갖고 이걸 또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좌절되면서 얘들이 이제는 다시 여기에 그냥 운거하게 돼요. 운거하다가 도요토미 죽으면서 철수하라니까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는 경상도 남해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라도 남해안에도 있었습니다. 순천에도. 그 순천에 고니시 부대가 있었는데 이 고니시 부대 탈출할 때 이 탈출하는 부대를 쫓아갖고 다시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박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전투를 치렀던 게 노량이었었어요. 근데 그 노량 해전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칠직명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칠직명로. 이게 정유재한테 있었던 전투다 하시면 됩니다.